자, 이제 314페이지 보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때는 많이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 알아는 두고 넘어가시라. 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 있죠? 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최소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는 넘어갔어요. 아마 공시법에서 아마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전 등기 의무. 이전 등기.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누지죠? 자, 일단 계약 당사 서로 대가적 채무, 이게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일방만이 채무 부담하는 것을 편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어떻게 돼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자,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그랬죠? 근데 쌍무는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잔금 지불이죠. 잔금 지불부터 60일. 그 다음에 또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있고요. 자, 특히 이전 등기 의무 부분은 쌍무계약만이라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개업공개사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등기 언제까지 해도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뭐가 돼요? 뭐 큰일 날 필요는 없죠. 돈이 날아가죠? 과태료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60일 이내에 해줘야지면 되고요. 자, 이제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보죠. 보존등기 의무가 있는데, 자, 보존등기 의무는 등기를, 자, 보존등기에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계약 체결한다면 어떻게 된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또 계약 체결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를. 이전 등기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소유권. 자,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 의무는 뭐와 뭘 나눠진다?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또 편무계약으로 나눠지죠. 이때 쌍무계약은 언제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어떻게 돼요?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이라 했죠? 60일이었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자,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죠? 효력 발생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전 등,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 자, 보존 등기 의무는, 자, 보죠.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자, 갑이 건물을 지었으면 이 갑은 건물 지었을 때 보존 등기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보존 등기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이건 등기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건축법상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건축법에 뭐 무허가라든가 이것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건축허가를 자 받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등기를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요, 등기 안 하고 그냥 이용하는 건물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존 등기 일단은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갑이 아직까지 뭘 안 했어요? 지금 보존 등기를 안 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을에게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요때 의무가 발생된다. 자, 요때 누가 보존 등기 의무가 있을까요? 갑일까요? 을까요? 예, 갑이죠. 갑은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 명의로 뭐 하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이건 뭐예요? 이전이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자, 등기가 가능함에도, 자, 미등기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라고 했어요? 6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등기가 지금 요건이 안 갖춰져서 불가능한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양도했다면 이때는요, 가능하게
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는, 저는 이제 교재는 이제 법조문 갖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일단은 좀 쉽게 다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 60일이네. 자,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계약 체결할 당시에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아직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내. 먼저 뭐 하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 이전 등기를 하라. 라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을에게 보존 등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위반시 한번 볼까요? 위반시. 자, 위반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쭉 가보세요. 좀 길어요. 지방세법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위반시 있죠? 지방세법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법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법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에서 있죠? 에서. 그 다음에 1첨분의 20을 뺀 세율. 1첨분의 20을 뺀 세율.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갑니다. 의 5배 이하. 5배 이하. 곧 찾았어요? 네. 예, 의 5배 이하 상대한 금액에 과태료 처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단 쭉 해서 일단 정리하면 지방세법의 법 11조 1항의 표준 세율에서 1첨분의 20을 뺀 세율의 5배 이하의 상당의 금액에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이 뭐냐? 바로 취득세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우셨죠? 취득세 표준세율 아직까지 감 안 잡히죠? 네, 자, 세법은요 좀 암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은 이해보다는 비율 같은 거 있죠?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예요? 4%죠, 4%. 그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뭐,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택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럼 표준세율이 4%입니다. 4%에서 뭐를 뺀 세율이에요? 1첨분의 20. 자, 1첨분의 20이면 몇 프로예요? 2%죠? 4%에서 몇 프로를 뺀? 2%를 뺀 세율의 얼마? 5배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복잡하죠? 그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간단하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원래 취득세가 뭐와 뭘로 나눠졌어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취득세 2%와 등기할 때는 등록세 2%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게 아마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합쳐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과태료를 60일이 안 하죠. 과태료가 아니고 등기를 60일이 안 하죠. 그러면 간단했었어요.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였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등록세 2%에서 4%로 더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중에서 뭘 빼야 돼요? 2% 빼야죠. 그래서 2%를 뺀 거예요. 옛날에는 뭐다? 옛날에는 이렇게 60일이나 안 하면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인데 근데 이게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지면서 4%가 돼버리니까 2%를 빼버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1첨분의 20이라는 좀 복잡한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60일 이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전매 부분 들어갑니다. 중간생략 등기 금지. 자, 이거는 법문은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위반했을 때만 보세요. 저는 이제 중간생략 등기 금지된다는 것을 자 아시죠? 중간생략 등기 금지된다는 거. 요거 탈세 목적이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자, 요때는 어떻게 된다? 그 옆에 그 315페이지 보세요. 위반시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자,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회피입니다. 지금 뭐예요? 탈세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뭐예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거민 신청 의무 위반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1년 이하 징역은 3,000원 벌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위에 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조세 포탈 목적이거나 아니면 또 전매차익 얻을 목적 이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등기원인 허위 기재가 있어요. 등기원 허위 기재. 자,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기원인을 허위 기재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뭐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법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쯤은 이제 대충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등기 신청서 제출하죠? 그때 등기 원인을 기재.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매매, 증여, 뭐 이런 게 등기 원인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기재하는 거죠. 허위. 예를 들어 매매를 모르다가 증여로, 증여를 매매로. 왜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느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등기원인 허위기재예요. 이렇게 등기원인에 대해서 허위기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기억해 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거민신청 의무 있습니다. 이 거래계약서 거민신청 의무는 한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었어요. 별표 치지 마세요. 벌써 별표 치려고 탁.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네, 한때. 이게 이 조선만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한때 시험 문제 잘 나왔다 그랬죠? 한때는요, 한 회당, 한때, 그거 뭡니까? 세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몇 회였지? 옛날에 같은 경우는 13회 때인가는요, 세 문제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제 빈도가 딱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자,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업공개사가 거민 신청 의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예요? 거기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민 시군구에서 거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중개해 준다면 거민 신청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나옵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민 신청에서 확 줄어든 거죠. 그리고 신청 의무가 완전히 없었어요. 다만 개업공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어떻게 한다?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없었지만. 자, 그러면 일단 알아는 쪽으로 넘어가시라.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최근 연도에 나온 게 24회 때가 최근 연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거민 신청 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거민 표시해가지고 시군구청장에 일단은 거민 신청인을 표시해가지고 시군구청장에, 자, 시군구청장에다가 거민 받습니다. 이때 읍면 동장에게 위임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거민제도 할 때는 이거 암기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의 지급일자는 지급원화상, 개업공개사 할 때 개업공개사도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계약의 조건인 기한이 있을 때 조건인 기한, 이게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민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거민 대상과 거민 대상이 아닌 거. 자, 보죠. 거민 대상, 교환, 증여, 거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민 대상 뭐라 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 신청할 때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관련된 교환, 증여,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명의시타 해지 약정, 가등기에겐 본등기. 자, 가등기 자체는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본등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판결 이런 것들은 거민 대상이다. 그러면 거민 대상이 아닌 거 보죠. 일단 국가나 지자체에서 한다면 항상 면제되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허가 받았습니다.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발급받았어요. 다 거민 대상이 아니다. 자, 경매, 공매, 수용, 상속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 시효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권리 설정이 있고요. 자,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한번 보세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민 대상이다, 아니다? 일단 아니다. 그러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이라 그랬죠. 부동산 등 하면 뭐였죠? 토지, 건축물, 권리죠? 뭐였죠? 분양권과 입주권 이랬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권리. 이게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임목 광업자단 공장자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 대상도 아니다? 거민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거민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민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에다가 4번 몇 통을 제출한다? 2통을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A, B, C 여기에 있는 부동산, 여기 있는 부동산, 여기 부동산을 자, 거민 대상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증여, 교환입니다. 자, 이거를 증여한다고 봅시다. 자, 내가 지금 A 지역의 땅, B 지역의 땅, C 지역의 땅 3개 있는데 3개를 증여를 해요.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증여하는 거죠? 그럼 증여 계약서가 기재되겠죠? 그럼 계약서는 한 장짜리가 되겠죠? 한 장짜리인데 자, 이제 이때 4번을 몇 부 갖고 가느냐면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갑니다.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 그러면 4번 몇 부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4부 갖고 가죠. 그러면 이때 거민 신청할 때는 여러 개잖아요. 다 갈 필요가 없고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가면 돼요. 한 군데 가서 거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A 지역에서 이제 원본에다가는 거민도장 찍어줘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4번을 접수받습니다. 접수받아가지고 여기 A 지역에서 A 시군구에서 하나 보관하고요. 하나 보관하면 이제 3부 남죠. 그러면 여기 세무서로 송부하는 거예요. 여러 신고에 있을 때는 4번을 부동산 소재 숫자의 몇 부를 한 통을 더한 숫자 갖고 간다. 자, 그러면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그러죠? 거민 절차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 당사자 중 1인 위임받은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죠. 자, 그러면 형식적 심사를 한다 그럽니다. 형식적 심사다. 그래서 자, 형식적 요건의 구비임을 확인하고 즉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잠깐 외우지 말라 그랬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됐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검사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거민을 일단은 합니다. 해가지고 한 분은 일단은 시군을 갖고 한 분은 어디로 송부한다 그랬죠? 세무서로 송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거민을 시군구에서 하는데 어디에 위임시킬 수 있어요? 맨 밑에 어디에 위임시킬 수 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시킬 수 있다. 그때 읍면동장에 위임하면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뭐한다? 통지하라 그랬죠. 자, 대략 이 정도 거민과 관련되면 여러분들이 거민하면 그렇게 지금 실감이 나진 않을 거야 아마.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할 때 꼭 거민을 받아야지만 등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거민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감이 안 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최근 년에 금방 진 거 말고 한 10몇 년, 20년 전부터 매매가 계속 이루어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계약서 갖고 있다면 그 전 것까지 다 이렇게 철돼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옛날 거부터 있다면 옛날 계약서까지 철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등기 필증과 같이 연결돼 있죠. 그 철돼 있는 거 지금 거 말고 10몇 년 전까지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파란 도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제외조에 의해서 거민함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군구 도장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거민 도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들춰볼 시간도 없죠? 들춰볼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오늘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배울 텐데, 자, 주임법, 상위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배워요? 네, 민법에서 배우죠? 한번
한번 공부했었죠? 1, 2월 달에 한번 잠깐 한번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가 민법에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민법에서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개실무에서 잠깐 한번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법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 자, 그래서 그 집 없는 서민이 결국 뭐예요? 임차인이죠.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편면적 강요조입니다. 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은 또 어디에 적용한대요? 일단은 일시사용 임대차. 소위 말하는 까세라 그랬죠. 왜?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뭐 있었어요? 법인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갈라지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원칙은 적용 안 되죠. 자, 요거 원칙은 어떻게 된다?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한 다음에 자, 돈은 누가 되고요? 법인이 되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예, 사원들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법인이니까. 예, 법인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예외가 있었죠.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거는 적용되는 부분이 있더라.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일단 자, 특별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지방공사 있고 그 다음 뭐 있었죠? 중소기업기본법상에 뭐 있었다? 중소기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얘네들은 적용된다. 그럼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임대차 사업을 한다 그랬죠? 저소득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나오는데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차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적자 임대차 사업 한다 그랬죠? 제가 얘네들 하는 일을 잠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어넣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는데 일단은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임대인과 집주인 있죠? 건물주인 임대인과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방 2칸짜리를 정상적으로 5천만 원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 하니까 임대하는 때 싸게 줘라 그런 게 못하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대차 권한을 얻습니다. 일반적 임대차에서는 전대차가 뭡니까?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대차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대차 권한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집어넣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아마 강의 들었던 분은 기억할 텐데 KBS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 정말로 집어넣는 사람들 건물 쫓겨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방송 후기 보니까 집이 다 구해져 있어요. 바로 얘네들이 구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천만 원을 구한 다음에 정말로 집어넣는 사람에게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받고 다시 임대차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어떤 돈 갖고 간다 그랬어요? 국민주택기금 갖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에 여러분들도 일조한다 그랬죠? 예, 그럼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복권 사업 있죠? 거기에 50% 정도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50%는 딴 데 쓰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돈 갖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면 얘네들이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 체결할 때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지돈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지만 보호해줘야지만 되겠죠? 회수하려면.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자, 원래 기숙사 용도로 사용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중소기업 기본법 이런 중소기업들이 기숙사 용도로서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한테는 특별히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요거 적용된다 안 된다 구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다더라도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죠. 일부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다더라도.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 보면 이제 대항력이 있었죠. 대항력. 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제3자. 제3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집주인. 그럼 양수인이죠? 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새로운 양수인은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요? 요건이 있었죠? 인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전입신고 하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죠. 저번 주에 농지임대차 간단하게 배웠죠. 기억나세요? 농지임대차. 농지임대차의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됐죠?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했죠? 예. 네. 인도와 맞아요. 시구 면장에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야지 기억해요. 자, 시구 면장의 확인. 자, 인도와 시구 면장에 뭘 받으면 확인을 받으면. 그래서 시구 면장은 확인 대장을 갖추어서 확인하고 기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시구 면장 확인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한다 그랬죠. 자, 주택은 인도와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그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때 전입신고는 어떤 기능을 갖는다?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 그랬죠. 전입신고는 어떤 기능? 공시. 그래서 그 주택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주면 되죠.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132번지인데 133번지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공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고치면 그때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고쳤을 때. 자, 근데 담당 공무원이 나는 132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입력을 잘못해서 133으로 입력했다가 나중에 검사할 때 보니까 이거든요. 이게 수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항력 처음부터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는. 그런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내가 132번지로 전입신고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이 집은 133번지니까 133번지를 다시 고쳐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3번지로 고쳐가지고 와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132번지인 거예요. 이거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건 내가 직접 제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전입신고는 가족 것도 가능하죠. 가족 것도 가능해요. 내가 빠지고 임차인 나이가 빠지고 가족 것만 있는 것도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부모가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와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임대차 계약은 누가 체결한 게 일단 부모가 체결하고요.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 누구예요? 미성년자인 자녀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예, 돼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돼요. 다만 부모 자식 간이 아닌 일반인 관계라면 계약 당사자가 와서 전입신고해줘야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요거예요. 자, 일단 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 있었죠. 다가구주택은 뭐까지만 하면 집원까지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집원까지만 하면 되고, 다세대주택은요, 집원에다가 뭐까지를 동호수, 자, 동호수까지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세대 부분에서는 집원에다가 동호수, 왜냐?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근데 다세대는 어떻게 된다? 다세대는 소유자가 건물에 여러 소유자, 구분 소유가 되죠. 호수까지를 반드시 기재하라 라고 했었죠. 자, 이 대항력은 언제까지 이 대항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되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자주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계속 유지된다?
배당 요구에. 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유지되고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전입신고와 관련된 대항력 관련된 부분 한번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보죠. 자, 확정일자, 요거는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라 그러는데요. 자,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증명하는 것으로서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다 찍어줍니다. 어디서 찍어줘요?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기관 어떻게 되죠? 확정일자 부여기관, 예,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예, 그거 왜 동사무소를 왜 주민센터를 바꿨냐? 저는 그거 불만이에요. 그거 굳이 뭐 영어로 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동사무소라든가 그냥 법원 등기소에서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증사무소라든가 요즘은 시군 법원에서도 일단 찍어줍니다.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서 찍어줘요. 부여기관이 여러 개 있죠.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의 어떻게 한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변제가 뭐예요? 변제가 받는 거죠. 언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 시에. 경매나, 자, 일단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고요. 일단 경매만 한번 보죠. 자, 경매 시에, 자, 내가 여기에 갑, 을, 병, 정, 여러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권리자들이 여러 권리자들이 있죠. 자, 그러면 경매 시에 예를 들어서 1억에 물건이 팔렸다면 1억을 가지고 갑을 병정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준다? 순위를 확정시켜 놓고 나서 순위대로 나눠줘요. 그리고 순위대로 나눠주고 나서 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동순위 해가지고 일단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일단 순위를 갖다가 일단 확정시킵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확정일자 받았던 뭐예요? 얘가 1순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들어와서 어떤 얘가 갑보다는 밀리지만 병정보다는 앞서 있죠. 자, 얘도 확정일자 받았다면 갑을보다는 밀리지만 누구보다는 정보다는 앞서 있죠.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확정되는데, 그 순위대로 갈라주는 게 일단은 뭐다? 일단 변제예요. 그래서 먼저 변제 준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나보다 뒷사람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 준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다? 순위 확정력이 있다 그랬죠? 순위 확정력이 있다. 자, 이러면 이제 순위가 확정되는 건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순위를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물건에서 순위가 확정되죠. 저당권, 전세권, 이게 다 뭐예요? 순위가 확정되죠? 그럼 여기 또 확정일자 받으면 순위가 확정되니까,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이게 확정일자가, 자,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근데 확정일자 받았다. 순위가 확정된다. 그럼 얘가 물건으로 돌아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만 인정되는 거예요? 순위만 확정될 뿐, 이 자체가 물건으로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전전세권이나 아니면 이걸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확정되는 능력밖에 없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발생하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부터 발생하는데, 다만 이때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 자, 이거는 대항력을 갖고 있어주면 된다. 자, 대항력이 있어주면 되고요.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보죠. 오늘 며칠이에요? 4월 20일인가요? 자, 4월 20일 날, 자, 인도와 그 다음에 또 전입신고를 했죠. 근데 그날 전입신고 동사무소 하면서 뭐까지를? 확정일자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네, 다음날 21일 0시부터 발생하죠. 왜 확정일자 효력이 20일 0시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이 21일 0시부터 발생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효력도 그날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보죠. 자, 20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는데 21일 날 다음 날 뭐 했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미처 갖고 오지 못해가지고 다음 날 2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22일이에요? 1일이에요? 1이죠, 1. 그날부터 발생하죠. 1. 그날부터. 그날부터. 이건 또 왜 그날부터예요? 대항력이 0시부터 발생되어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찍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날부터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갖고 뭐와 뭐를 비교할 거냐면 확정일자와 저당권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일자와 저당권 비교 순위를 따지는 기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자, 확정일자는 대략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요, 공시의 기능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확정일자는 공시의 기능이 없다. 자, 공시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제가 금방 얘기했죠? 그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됐어요? 지번이 잘못 기재됐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됐거나 다세대 아니면 지번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거 확정일자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정일자 효력 있습니다.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어떤 기능이 없다? 공시 기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호수가 누락되었거나 해도 효력은 있어요. 뭐만 정확히만 하면,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한다면, 그러면 확정일자의 계약서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와의 관계를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네요. 여기 327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선 변제권 승계 관련된 부분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일단은 우선 변제권 승계 있죠? 자, 우선 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받는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뭐 한다? 승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보증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문제 나오죠? 321페이지예요. 321페이지. 자, 거기 우선 변제권 승계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출했을 때 얘기인데요. 자, 내가 1억에 보증금으로 주택임대차입니다. 근데 내 돈 다 1억이 아니라 6천만 원 내 돈이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뭐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간 거예요. 임대차 들어갔는데, 자,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갑니다. 주택이. 그러면 1억을 일단은요, 다 누구한테 주냐면, 나중에 이제 배당해 주죠? 배당 줄 때 임차인한테 다 주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와서 배당해 줄 때 임차인한테 다 주면, 임차인은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죠? 4천만 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딴 데 써버리거나 딴 데 임대차를 또 해보고 보증금 휙 줘버립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이걸 4천만 원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자, 4천만 원 뭐 할 때, 대출해 줄 때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을 일단은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이거 4천만 원은 내가 먼저 변제받겠다. 내가 변제받겠다라고 양수 계약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계약서 썼다면, 자, 만약에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가죠. 이때 은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4천만 원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1억을 임차인에 다 주는 게 아니라 6천만 원만 임차인에 주고 4천만 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은행에다 주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러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자, 대항 요건 없어졌거나 임차권 등기가 뭐가 됐거나 말소됐거나 그러면 일단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 먼저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 부무죠. 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혹은 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부분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소액 임차인 혹은 또 소액 보증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선 변제를 보죠. 여기 일단은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 혹은 소액 보증 우선 변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경매 실무용어로 보면 최우선 변제라고도 합니다.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는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해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는 거니까 선후순위 분하고 순위를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변제해 주는 거 보니까 최우선 변제로 표현하는데요. 최우선 변제로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 소액 임차인 혹은 소액 보증 우선 변제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주택임대차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변제라는 용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와 그 다음에 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최우선 변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경매 실무 용어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대항력 갖춰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뭐만 갖추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 보죠.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지역, 서울, 과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역제 권역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역제 권역 하면, 자, 여기에 인천 일단 들어가고 서울도 들어가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역제 권역은 서울 들어가고 인천도 들어가는데, 자, 서울은 이미 별도로 빠져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인천 들어가고요. 자, 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쭉 몇 군데 있습니다. 성남, 그 다음에 고양시, 의정부 쭉 들어가요. 자, 과밀역제 권역, 이제 요거, 수도권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그럼 광역시는 뭐가 빠질까요? 과밀역제 권역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빠지죠. 인천광역시가 일부분이 과밀역제 권역에서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인천 들어가서 중개를 해주려면 그 빠진 부분을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공부할 때는 그냥 인천광역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광역시에는 인천 빠지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 있죠. 자, 인천광역시에 군이 있어요. 뭐 있었죠? 네, 강화군하고 옹진군 있죠. 강화군, 옹진군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얼마 이하 얼마? 얼마 이하? 자, 1억 이하의 보증금에 1억 이하 보증 얼마를요? 3,4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해 줍니다. 1억 이하의 3,400. 과밀역제 권역은요? 8,0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2,700만 원을. 광역시는요? 광역시는 자, 이거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얼마를요? 1,7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해준다. 자, 다시 한번 서울은 얼마? 1억 이하에 3,400. 과밀은 8천 이하 2,700. 광역시는 6천 이하 2천. 그 밖에는 5천 이하 1,700. 이 액수가 나온 거는요. 여기에 몇 프로를 꼈다냐면 34%면 대략적인 액수가 나와요. 1억에 34% 얼마예요? 네, 이렇게 되죠? 또 8천에 34%하면 대략 2,700 몇십만 원이가 나와요. 밑에 그 단위, 맨 밑에 뒤에 단위수 빼고. 그러니까 34%를 계산하면 대략 나오는데요. 34%로 했다는 것만 일단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30%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계산기 두드려가서 하면 대충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서울 얼마에 얼마요? 1억 이하에 3,400. 과밀은요? 8천 이하에 2,700. 광역시는 6천 이하에 2천. 그 밖에는 5천 이하에
1700을 요거를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랬죠. 그럼 왜 이렇게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왜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준다? 이게 소액보증금들이죠. 뭐랬어요? 소액 임차인들. 소액보증금이에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 변제만 인정된다면 얘는 순위가 있죠. 만약에 꼴순위입니다. 맨 뒤에 순위예요. 순위대로 잘라먹다 보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서울역 가야죠. 네, 서울역이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네, 다리 밑으로 가야죠. 네, 너무 서울역까지 가기가 너무 멀면 다리 밑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뭐라 한다? 최우선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주택가격에, 자, 주택가격에 얼마 가지고 변제준다 그랬어요? 2분의 1 가지고 변제준다. 왜 주택가 2분의 1 가지고 변제도록 만들었느냐? 이거는 저당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를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에 팔렸는데 최우선으로, 즉 소액분 우선 변제 금액이 8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8천만 원을 다 주고 나면 다른 권리자가 받아갈 돈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인 5천만 원 갖고 8천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 못 받죠? 그러니까 이때는 배분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안분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요 액수는 시험용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시행날짜가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표로 한번 나와 있죠? 자, 서울과 요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과밀과 광역시는 어떻게 된다? 요때는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되는 날짜가 중요한 이유,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시점에 뭐다? 보증 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된다. 이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오늘 임대차 계약체를 합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체를 하는데, 자, 서울이라 치고요. 2016년 5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오늘 임대차 계약체를 합니다. 등기부 보니까 16년 5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 1억에 3천, 현재 적용되죠. 자, 그런데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 하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15년도 5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15년도 5월 달에 시행됐던 제도가 적용되죠. 그럼 여러분들 표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에 보니까 자, 거기에 15년도면 어떻게 되죠? 15년도면 자, 서울특별시 보세요. 얼마예요? 9,500 이하에 3,400이죠. 3,200. 그렇죠. 9,500 이하에 3,200이 되죠.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옛날 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라.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꽤 적용된다.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거는 제가 여기는 이제 2개만 넣어놨는데요. 그 이전 것도 쭉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혹시 저 주택이나 이런 거 전문으로 중개해줄 때 실무하실 때는 인터넷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저 표를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뽑아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랬어요. 책상에다가 유리 밑에다가 집어넣고 일단 저당권 설정 시점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시점을 갖다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어쨌든 시험용은 요걸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소액임차 우선 변제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한번 볼까요? 자, 임대차 기간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기간의 정황이 묻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 보호되는 기간 몇 년이에요? 2년. 자, 농지 임대차는 몇 년간 보호되죠? 3년.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 임대차는 1년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누가요?
임차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의 계약 기간을 체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1년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임차인은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년. 예,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요 1년 주장할 수 없죠. 예, 저 배우되는 기간 2년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와 묵시적 갱신. 자,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언제부터 언제 사이?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은요 계약 만료 1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계약 해지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떻게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기간은 몇 년 보호된다? 예, 2년 보호되죠. 자, 그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일단 2년간 일단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다 그랬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3개월 부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시 좀 쉬었다 하시죠?